17조가 증발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터진 날 코스피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하루 만에 15% 폭락,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피를 토하듯 팔아치웠습니다. 월가의 간판 애널리스트는 CNBC에 나와서 이렇게 선언했죠. 삼성은 죽은 말입니다. 더 이상 베팅할 가치가 없죠. 일본 니케이는 한국 반도체 시대의 종언이라 썼고 중국은 기회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47일 뒤 삼성 화성 캠퍼스에서 세상에 없던 물건이 나왔습니다. 국제 표준을 37% 초과하는 성능, 엔비디아 젠슨 환기,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팔고 도망친 자들이 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충격적인 역정흑을 지금 공개합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터졌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15% 증발했어요.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최악의 하락률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여의도 블룸버그 서울지국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닐스 베커, 블룸버그 통신 서울 특파원 8년차. 전쟁도 보고 금융위기도 봤지만 이런 화면은 처음이었어요. 숫자들이 전부 빨간색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 코스피에 상장된 거의 모든 종목이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면이 얼어붙었어요. 거래 자체가 멈춘 겁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3월 2일 밤 11시 47분, 유가 62달러, 코스피 선물 4180포인트. 제 모니터에 찍힌 마지막 평화로운 숫자들이었어요. 아내 수환이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돼지저금통에 용돈 넣으면서 엄마 나도 삼성 사줘 이랬어. 7살이 무슨 주식 타령이야. 저는 웃으면서 하트를 눌렀습니다. 그게 그날 밤 제가 마지막으로 웃은 순간이었어요. 새벽 2시 7분. 터미널 전체에 빨간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란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유가 차트를 열었어요. 숫자가 눈앞에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70달러, 80달러, 90달러, 100달러, 장중 119달러까지 치솟았죠. 뉴욕 본사에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상황 어때? 한국 시장 열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침 9시 한국 증시가 열렸습니다. 개장 동시에 코스피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1분에 1%씩 빠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삼성전자가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트레이딩 플로어에 있던 사람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옆자리 로이터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폭락이 아니라 패닉이야. 그날 코스피는 7% 빠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3월 4일 아침, 장이 열리자마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15% 폭락. 화면에 거래 정지 표시가 뜨는 걸 보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삼성전자 17만 1천 원, SK하이닉스 84만 원. 2달 전만 해도 코스피 4천을 돌파하며 축배를 들던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는 처참했습니다. 3월 4일 하루에 삼성전자만 300만 주가 넘게 쏟아졌어요. 다음 날 또 150만 주. 그 다음 날도 피를 토하듯 팔아치웠습니다. 2월 13일 이후 누적으로 외국인이 삼성전자에서 빼간 돈 17조 5천억 원. 외국인 보유 비율이 49.9%까지 떨어졌습니다. 50% 선이 무너진 건 12개월 만에 처음이었어요. 삼성전자 주식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쥐고 있던 구조 자체가 깨진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학살의 한복판에서 뉴욕의 한 남자가 CNBC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랜트 모리슨, 모건 스탠리 아시아 최고 투자 책임자. 월가에서 이 남자가 한마디 하면 수조 원이 움직인다는 인물이었죠. 앵커가 물었습니다. 삼성전자,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모리슨이 코웃음을 쳤어요. 삼성은 HBM 경쟁에서 완전히 탈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졌고 마이크론한테도 밀리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삼성은 죽은 말입니다. 죽은 말에 더 이상 베팅할 이유가 없죠. 죽은 말. 그 한마디가 방송을 타자 삼성전자 주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주간 기준 삼성전자 16% 하락, SK하이닉스 17% 하락.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반도체를 장례식장 보내듯 팔아치웠어요. 아내 수환이 아침에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삼성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뉴스에서 전쟁이 더 커진다는데.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저도 모리슨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하루에 300만 주씩 쏟아내는 그 지옥 같은 시장에서 누군가가 그걸 전부 받아먹고 있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3월 4일 하루를 제외하면 매일매일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3월 한 달간 개인 순매수 7조 2천억 원. 외국인이 6조 8천억을 던졌는데
개인이 7조 2천억을 주워 담은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산 거예요. 전쟁이 터지고 서킷 브레이커가 울리고 월가의 거물이 죽은 말이라고 선언하는데 대체 누가 왜 사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키움증권의 오세린, 한국증권가에서 반도체 분야 최연소 수석 애널리스트라고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스 씨, 마침 잘 됐네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뭔데요? 월가가 삼성을 죽은 말이라고 하잖아요. 잠시 멈추더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죽은 말 심장이 지금 뛰고 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세린이 며칠 뒤 저에게 보여준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삼성 화성 캠퍼스 클린룸 안에서 찍은 것이었는데 아직 이 세상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물건이 거기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17조를 빼간 진짜 이유, 그리고 삼성이 죽은 말이 아니라 죽은 척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그 사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오세린을 만난 건 서킷 브레이커가 터진 지 사흘 뒤였습니다. 여의도 증권가 뒷골목 커피숍. 그녀는 노트북을 펼치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일스 씨, 외국인들이 삼성을 판 이유가 이란 전쟁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뭔데요? 전쟁은 핑계예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오세린이 차트 하나를 띄웠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증거금 제도 변경 자료였어요. 올해 1월부터 CME가 증거금 산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고정 달러 금액이었는데 자산 가치에 연동하는 비율 기반으로 전환한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금값이 폭등했습니다. 금과 은이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증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거예요. 글로벌 펀드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팔았겠어요? 오세린이 손가락으로 차트를 짚었습니다. 연초에 50% 급등해서 차익이 잔뜩 쌓인 곳, 팔면 당장 달러가 되는 곳, 한국이에요. 저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50% 넘게 올라 있었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은 이미 잔뜩 먹은 과일이었던 겁니다. 전쟁이라는 구실이 생기니까 차익 실현과 증거금 확보를 동시에 할 수 있었죠. 거기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서 달러 환산 수익이 계속 깎이고 있었습니다. 팔면 팔수록 원화가 약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면 더 팔고 싶어지는 악순환이었어요. 결국 시스템적 매도라는 거네요. 삼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정확합니다. 그런데 월가는 이걸 삼성의 구조적 문제인 것처럼 포장했어요. 오세린이 모리슨의 CNBC 인터뷰 영상을 틀었습니다. 삼성은 HBM 경쟁에서 탈락했다. SK하이닉스에 완패했고 마이크론한테도 밀린다. 모리슨의 목소리가 커피숍에 울렸어요. 오세린이 영상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100% 거짓말이냐면 그건 아니에요. 삼성이 HBM3에서 뒤처진 건 사실이거든요. 작년 3월 주주총회에서 삼성이 직접 고개 숙이고 사과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취재했으니까요. 삼성전자 경영진이 주주들 앞에서 HBM 실패를 인정한 건 삼성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세린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사과 이후에 삼성이 뭘 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리슨도 몰라요. 월가도 몰라요. 뭘 했는데요? HBM3를 건너뛰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건너뛰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말 그대로예요. 삼성은 HBM3에서 SK하이닉스를 따라잡는 걸 포기했어요. 대신 한 세대를 통째로 건너뛰고 HBM4로 직행한 겁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세대를 하나 건너뛴다는 건 말이 쉽지 목숨을 거는 도박이에요. 이전 세대에서 쌓아야 할 공정 노하우를 전부 스킵하고 한 번에 다음 레벨로 가겠다는 거니까요. 실패하면 격차가 2배로 벌어집니다. 미쳤네요. 미친 게 아니라 계산한 겁니다. HBM3에서 아무리 따라잡아봤자 2등이에요. 2등은 시장에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판을 바꾼 거예요. 10나노급 6세대 원C D램 기반 HBM 4.12단 적층. 이걸 18달 안에 양산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18달이면 엔지니어들이 3,200명이 세 교대로 풀가동했어요. 화성 캠퍼스에서 1년 반 동안.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200명이 1년 반 동안 세 교대라니. 그게 어떤 삶인지는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었어요. 오세린이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하나 꺼냈습니다. 겉표지가 누렇게 바랜 작업 일지였어요. 1983년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 거예요. 오창식. 삼성기흥 반도체 공장 1세대 장비기술자였어요. 그녀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손글씨가 보였어요. 12월 1일. 64K D램 양산 성공.
수요 11%, 일본과의 격차 4년, 반드시 따라잡는다. 그녀가 공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43년 전에 수요 11%에서 시작했어요. 일본을 4년 뒤에서 쫓아가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초 HBM사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낡은 공책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43년 전의 손글씨와 지금 화성 캠퍼스 클린룸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HBM사가 진짜 됐어요? 양산이 가능한 거예요. 오세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그녀가 보여준 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삼성 화성 클린룸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방진복을 입은 누군가의 장갑 낀 손 위에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물건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HBM사 웨이퍼. 동그란 원판 위에 반도체 칩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어요. 이 사진의 출처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 보이는 수율 마커를 보세요. 저는 반도체 공정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8년 차 한국 반도체 산업 취재를 하면서 웨이퍼 사진 정도는 읽을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수율 마커가 의미하는 바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사실이에요. 모리슨이 완전히 틀린 거네요. 틀린 정도가 아니에요. 오세린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삼성이 죽은 말이 아니라 죽은 척 숨어서 한 세대를 통째로 뛰어넘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뛰어나옵니다. 저는 커피숍을 나오면서 본사의 기사를 쓸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발표 전이었고 오세린도 출처를 밝힐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마지막에 한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직 기사 쓰지 마세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있거든요. 오세린이 말한 더 큰 것이 뭔지 알기 전에 먼저 그 47일간 월가에서 벌어진 일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나중에 벌어지는 역전의 크기가 체감이 되거든요. 3월 한 달간 외국인 매도 규모는 삼성전자만 6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까지 합치면 한국 반도체에서만 10조가 넘게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빠지면서 한국 반도체의 장례식이 시작된 거예요. 월가가 주도하는 장례식이었죠. 모리슨의 죽은 말 발언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내렸습니다. JP모건이 먼저 깎았고 골드만삭스가 따라갔고 시티가 그 다음이었어요. 매일 아침 블룸버그 터미널에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이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마치 부고 알림처럼요. 저도 기사를 쓰면서 점점 비관적이 되어갔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리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CNBC에 이어 블룸버그 TV에도 나왔고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고문까지 실었어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의 노키아가 되나. 노키아. 한때 휴대폰 세계 1위였다가 스마트폰 시대에 완전히 사라진 그 회사요. 삼성을 노키아에 비유한 겁니다. 기고문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독주하고 있고 삼성은 엔비디아 퀄리티 테스트에서 번번이 탈락했다. 마이크론도 HBM 3이 뚫렸는데 삼성만 못 뚫었다. AI 반도체 시대에 HBM을 못 만드는 메모리 회사는 존재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탈출하라. 솔직히 말하면 그 논리에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나와 있는 데이터만 보면 모리슨 말이 맞았거든요. 뉴욕 헤지펀드들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삼성전자 공매도 포지션을 확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겁니다. 공매도 잔고가 일주일 만에 3배로 불었습니다. 돈을 벌려고 삼성이 더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CNBC 패널 토론에서 뉴욕의 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치킨 시켜 먹을 돈은 있으면서 반도체 R&D는 왜 못합니까? 방송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8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사람들이 치킨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그 치킨 값을 벌기 위해 얼마나 오래 일하는지도요. 하지만 그 순간 월가에서 한국은 그냥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폭발했어요. 치킨 발언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한국 반도체 무시하는 월가 갑질이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동시에 불안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진짜 삼성이 망하는 거 아니냐고. 코스피는 4천이 무너졌습니다. 3,800, 3,700, 3,500. 연일 하락이었어요.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겼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면 서민 경제가 흔들립니다. 삼성전자 주가 하락이 단순히 주식 투자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니케이 신문이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반도체 시대의 종언. 중국 글로벌 타임스도 따라붙었어요.
삼성전자 몰락, 중국 반도체 굴기의 기회. 전 세계가 한국 반도체의 장례식을 치르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기자라는 사람이 팩트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때 보이는 팩트는 전부 비관적이었거든요. 아내 수환이 또 물었어요. 여보, 진짜 삼성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하음이 학원비도 있는데 저는 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 분위기 한가운데서 이상한 숫자가 하나 있었어요. 개인 투자자 순매수 7조 2천억 원. 외국인이 6조 8천억을 쏟아내는 동안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7조 2천억을 사들인 겁니다. 전쟁이 나고 서킷 브레이커가 터지고 월가가 죽은 말이라 하고 전 세계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넣고 있었어요. 미친 건지 용감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기사로 쓰고 싶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 공포 속에서 사는 건지. 블룸버그 본사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개미 투자자들이 월가에 맞서고 있다는 앵글이 되니까요. 취재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 개인 투자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은퇴자, 그 중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제가 8년간 한국에서 들은 어떤 이야기보다 놀라웠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작은 아파트에 사는 68살 윤필려 씨. 전 수산시장 상인. 남편을 여의고 퇴직금 3억 원으로 주식을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가 터진 바로 그날 이 할머니가 한 일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 놓았습니다. 윤필려 씨를 처음 만난 건 부산 출장길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두 블록 떨어진 낡은 아파트 5층.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는데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외국 기자 양반이 여기까지 왔어? 들어와, 커피 타줄게.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낡은 수첩이었어요. 겉표지가 달아서 색이 바랬는데 굵은 글씨로 삼성전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분홍색 돼지저금통이 하나 있었어요. 하음이 저금통이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제 딸 하음이랑 동명이인인 필려 씨 손녀가 할머니한테 선물한 거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보물이지. 필려 씨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저는 그 안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14년치 삼성전자 종가가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손글씨로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주말과 공휴일엔 빈칸이었고 장이 열린 날에는 반드시 숫자가 있었습니다. 옆에는 간단한 메모도 있었어요. 오늘 외국인 많이 팔았음. 배당금 들어옴. 손녀 하음이 생일. 오늘 주가 올라서 기분 좋음. 이걸 14년째 쓰시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나서 시작했어. 자갈치에서 40년 장사하다가 퇴직금 3억 받았거든.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쥐꼬리만 하잖아. 그래서 주식 시작했지. 그런데 왜 하필 삼성이에요? 우리 아들이 삼성에서 일하거든. 필려 씨 아들 윤재한. 42살.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서 일하는 반도체 엔지니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뭐 하는지는 잘 몰라. 반도체 모시기 한다는데 내가 그런 건 모르잖아. 근데 그 애가 맨날 밤새고 주말도 없이 일하는 건 알거든. 그러니까 삼성이 잘 되겠지 하는 거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투자 논리라고 하기엔 너무 단순했으니까요. 그런데 필려 씨의 다음 말에 웃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터진 날 있잖아. 3월 4일. 네. 그날 내가 가진 돈 70%를 삼성에 넣었어. 네. 퇴직금 3억에서 시작해서 14년 동안 불린 게 좀 있거든. 그 중에 70%를 그날 넣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터진 날이요. 코스피가 15% 폭락하고 전쟁이 확대되고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진 바로 그날에 전 재산의 70%를 넣었다고요. 할머니, 그날 뉴스 안 보셨어요? 전쟁 나고 주가 폭락한 날인데. 봤지. 그런데 왜 사셨어요? 필려 씨가 수첩을 뒤로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들이 보였어요. 여기 봐. 이게 IMF 때야. 삼성 3만 원대까지 떨어졌어. 내가 샀어. 여기는 리먼 브라더스 때 40만 원대에서 13만 원까지 갔지. 또 샀어. 코로나 때는 4만 원대까지 빠졌어. 또 샀어. 빨간 동그라미 옆에는 전부 매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갈치에서 40년 장사하면서 배운 거 하나 있어. 남들이 안 살 때가 제일 싼 거야. 생선도 그렇고 주식도 그래. 태풍 오면 다들 시장 안 오잖아. 그때 좋은 생선 싸게 들여놓는 거야. 태풍 지나가면 손님 다시 오거든. 하지만 이번엔 전쟁이잖아요. 태풍이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필려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전쟁이 나도 반도체는 필요해.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쟁 나면 미사일 만들잖아.
미사일에 반도체 들어가잖아. 탱크에도, 전투기에도, 드론에도 다 들어가. 전쟁이 나면 오히려 반도체가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저는 8년차 금융기자를 하면서 수백 명의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하버드 나온 사람, MIT 나온 사람, 골드만삭스 출신. 그 누구도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하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전쟁이 나도 반도체는 필요하다. 팩트였습니다. 딸이 전화해서 엄마 미쳤어? 전쟁 났는데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미친 게 아니라 파는 사람들이 미친 거야. 필려 씨가 수첩의 3월 4일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종가 옆에 매수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 빨간 하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뭔데요? 우리 재한이가 요새 집에 안 와. 네. 아들이 삼성에서 뭔가 만들고 있는 거야. 바빠서 전화도 못 받아. 엄마 나 요새 좀 바빠. 그 말만 하고 끊어. 아들이 그렇게 바쁜 건 좋은 거 만들고 있다는 소리거든. 월가의 슈퍼컴퓨터가 빅데이터를 돌려서 매도라고 결론 내린 그 시점에 부산의 68살 할머니는 아들이 집에 안 온다는 이유 하나로 매수를 결정한 겁니다. 필려 씨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3월 한 달간 개인 투자자 순매수 7조 2천억 원. 외국인이 6조 8천억을 쏟아낸 걸 개인이 전부 받아먹고 오히려 더 사들인 거예요. 전쟁과 패닉의 한복판에서 월가의 17조를 삼켜버린 건 헤지펀드도 아니고 국부펀드도 아니고 윤필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필려 씨가 현관에서 말했어요. 기자 양반, 기사 쓸 거면 이것만 써. 한국 사람들 겁쟁이 아니야. 자갈치 아줌마들이 태풍 무서워서 장사 덮겠어. 부산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필려 씨의 아들 윤재한이 삼성에서 뭘 만들고 있는 건지. 오세린이 보여준 클린룸 사진 속 HBM사 웨이퍼. 그리고 집에 안 오는 아들. 이것들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47일 후 그 연결고리가 전 세계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여의도 지국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시아 시황 리포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란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고 유가는 90달러대에서 횡보 중이었어요. 시장은 여전히 침울했지만 서킷 브레이커 때의 공포는 조금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블룸버그 터미널에 알림이 떴어요. 삼성전자 긴급 기자회견. 오전 10시. 기자회견이라고요? 실적 발표도 아닌데. 저는 반사적으로 오세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뭐야? 답이 바로 왔어요. 드디어 나옵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프레스룸. 취재진이 빼곡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로이터, AP, 니케이, CNBC 아시아까지 와 있었어요. 다들 뭔지 모르지만 뭔가 큰 거라는 건 느끼고 있었죠. 옆에 앉은 니케이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실적 하향이면 어쩌지? 솔직히 저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어요. 10시 정각. 무대에 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한태경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 마른 체구에 은퇴 안경을 쓴 50대 초반의 엔지니어 출신이었어요. 경영진 중에서도 말수가 적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서자 프레스룸이 조용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3월 주주총회에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HBM3에서 뒤처진 것에 대해 주주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렸습니다. 그날 저는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만회하겠다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프레스룸에 있는 200명의 기자가 숨을 죽였어요. 오늘 그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의 뒤로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세계 최초 HBM4 양산 출하. 프레스룸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발했어요. 저는 눈앞의 글자를 2번 읽었습니다. 세계 최초 양산 출하. 개발 성공이 아니라 양산 출하라고요. 이미 만들어서 내보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태경 부사장이 스펙을 공개했습니다. 10나노급 6세대 원C D램 기반 12단 적층. 대역폭 초당 11.7GB.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옆에 비교 수치가 나란히 붙었어요. 국제표준 JEDC 규격은 초당 8GB입니다. 저희 HBM4는 이를 37% 초과 달성했습니다. 37%. 기준보다 37%나 빠르다고요. 저는 반도체 기자 8년차 경력인데 국제표준을 37% 넘기는 스펙은 처음 봤습니다. 이건 그냥 잘 만든 수준이 아니라 규격 자체를 압도하는 수준이었어요. 블룸버그 터미널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동시 알림이었어요. 저는 나중에 확인했는데 그 알림이 전 세계 터미널에 뜨기까지 걸린 시간이 6초였다고 합니다. 6초 만에 지구 반대편. 뉴욕, 런던,
도쿄의 트레이딩 플로어에 삼성 HBM4 양산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세계가 멈춘 6초였어요. 한태경 부사장이 계속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셨습니다. 왜 HBM3를 안 하느냐고, 왜 따라잡지 않느냐고. 그가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2등을 하느니 판을 바꾸겠다고 결심했습니다. HBM3에서 따라잡아봤자 영원한 2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통째로 건너뛰었습니다. 저는 오세린이 커피숍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죽은 척 숨어서 한 세대를 뛰어넘은 겁니다. 그녀가 맞았습니다. 18개월간 3,200명의 엔지니어가 3교대로 일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태경 부사장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저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8개월, 3,200명, 3교대. 그 숫자 뒤에 가족을 못 만난 밤들이, 새벽 퇴근길이, 아이, 학예회를 놓친 날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장 직후 3% 급등, 점심때 5%, 장 마감 때 6%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30조 가까이 불어났어요. CNBC가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삼성전자, 세계 최초 HBM4 양산, 반도체 판도 변화 예고, 블룸버그,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스가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어요. 1시간 전까지 삼성을 죽은 말이라 부르던 언론들이 갑자기 판도 변화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모리슨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그가 CNBC에 나타났어요. 화상 연결이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일시적 반등에 불과합니다. 양산 발표는 했지만 수율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했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저는 여전히 삼성에 대해 비관적입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37% 초과 성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리슨이 0.5초 정도 말을 멈칫했어요. 그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가 당황하고 있다는 거요. 스펙과 양산은 다릅니다. 스펙이 좋아도 수율이 안 나오면 의미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오세린에게서 수율 데이터를 봤습니다.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그 숫자를요. 그리고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모리슨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HBM4 발표가 아니었어요. 발표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산타클라라 지역 번호였어요. 엔비디아 본사가 있는 곳이었죠. 전화를 받자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베커 기자님이시죠? 저는 프리아 라우입니다. 엔비디아 글로벌 공급망 부사장이에요. 기사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요. 어제 삼성 발표 보셨죠? 기자님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삼성에 전화를 건 건 우리 공급망팀이 아닙니다. 네, 젠슨 황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요. 반도체 부품 공급건으로 CEO가 직접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공급망 담당자가 하는 일이에요. CEO가 전화했다는 건 그만큼 급했다는 뜻입니다. 프리아 라우가 설명했습니다. 젠슨이 삼성 HBM4 샘플을 먼저 받아서 테스트했어요. 우리 내부 랩에서요. 결과가 나오자마자 젠슨이 직접 한태경 부사장에게 전화한 겁니다. 테스트 결과가 어땠는데요? 기자님, 이건 오프 더 레코드예요. 알겠습니다. 37%가 아니었어요. 네, 우리 실측에서는 41%였습니다. 삼성이 발표한 것보다 실제 성능이 더 좋았어요.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공식 발표보다 실측이 더 좋다고요? 보통은 반대거든요. 발표할 때 스펙을 좋게 말하고 실제로는 좀 떨어지는 게 업계 관행이에요. 그런데 삼성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젠슨이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데요? 납기를 일주일 앞당겨 달라고 했어요. 일주일이요? 네. 원래 계약된 출하 일정보다 일주일 빨리 보내달라고요. 엔비디아 차세대 GPU 블랙을 울트라에 HBM4가 들어가는데 이게 없으면 출시 일정이 밀립니다. SK하이닉스 물량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예요. 그런데 그 절대 강자가 칩을 만들려면 HBM이 필수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3에서 독주하고 있었지만 HBM4로 넘어가는 순간 삼성이 갑자기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SK하이닉스도 HBM4를 준비하고 있지만 삼성이 양산을 먼저 시작한 겁니다. 프리아 씨, 이건 엄청난 정보인데 왜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인도 출신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죠.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이 업계에서 인정받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 달 전에 모리슨이 우리 사무실에 왔어요. 엔비디아 공급망 미팅이었는데 미팅 끝나고 복도에서 자기 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란 듯이요. 뭐라고요? 한국 업체들은 겁만 주면 가격 깎아준다. 아시아 사람들은 원래 그래. 결국 우리가 가격을 정하는 거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그 소리. 아시아 사람들은 원래 그래. CNBC에서 치킨 드립 치던 것과 똑같은 멘탈리티였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프리아가 새로운 정보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HBM사 가격이요. 삼성이 전작 대비 30% 프리미엄을 붙였어요. 30%나요? 엔비디아가 수락했습니다. 깎지도 않았어요.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고객사가 가격을 깎지 않고 수락한다는 건 대체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삼성 HBM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글 브로드컴 쪽 HBM 물량도 60% 이상 삼성이 가져갈 거라는 얘기가 안에서 돌고 있어요. 트렌드포스 전망치도 3분기 삼성 점유율 40%, 4분기 60% 초과예요. 숫자가 머릿속에서 쌓이고 있었습니다. 37% 초과 성능, 실측 41%, 납기 앞당김 요청, 30% 프리미엄 수락, 점유율 60% 전망. 이게 죽은 말이라고요? 프리아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모리슨이 삼성은 죽은 말이라고 한 거 알잖아요. 그 이후에 모리슨한테서 연락 온 적 있어요? 프리아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HBM사 발표 나자마자 전화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삼성 HBM사가 진짜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답했는데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월가의 거물이 죽은 말이라고 조롱하던 회사 얘기를 물어봤는데 엔비디아 부사장이 전화를 끊어버렸다니요. 프리아와 통화를 마치고 저는 바로 오세린에게 연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측 정보를 전했더니 그녀가 말했어요. 일스 씨, 이제 진짜 중요한 숫자를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진짜 중요한 숫자요? HBM사가 뭘 바꾸느냐의 답이에요. 삼성전자 2026년 실적 전망치. 이 숫자를 보면 모리슨이 왜 전화를 걸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오세린이 보내온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숫자를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 2026년 영업이익 전망 200조 원. 200조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까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약 68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한 회사의 영업이익이 국가 예산의 30%에 육박하는 거예요. 한 회사가요. 오세린이 숫자를 하나씩 풀어줬습니다. 키움증권이랑 대신증권이 200조로 받고 SK증권은 180조, 하나증권은 매출 438조에 영업이익 190조로 잡았어요. 어디서 계산하든 최소 180조에서 200조 사이예요. 작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해요? 작년 4분기만 봐도 매출 93조, 영업이익 20조였어요.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 역대 최대 실적이었죠. 올해는 그걸 또 뛰어넘는 거예요. 그녀가 항목별로 쪼개줬습니다. 디램 매출 170% 증가, 낸드 매출 90% 증가. 특히 HBM사가 본격출하되면서 고부가 가치 메모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였어요. 서버용 디램 가격 보세요. 연말이면 개당 $1,00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1,000요? AI 서버 한 대에 HBM이 수십 개씩 들어가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서 미친 듯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세린이 띄운 차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DDR5 16GB 계약가가 6달 만에 4배로 뛰었어요. 최신 제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형 DDR 제품도 한 달에 20%씩 오르고 있었어요. 신형이든 구형이든 가리지 않고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건 시장 전체가 공급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에요. 오세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디램 수요 증가율이 연 30%에서 40% 사이예요. 그런데 공급 증가율은 20%밖에 안 돼요. 수요가 공급을 10%에서 20%포인트 초과하고 있는 겁니다. 노무라 분석에 따르면 이 슈퍼사이클은 최소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HBM 시장 규모가 2028년에는 2024년 전체 디램 시장보다 커진다는 전망이었어요. HBM이라는 하나의 제품군이 기존 시장 전체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세린이 새 차트를 띄웠습니다. 삼성전자 200조, SK하이닉스 합산 순이익 260조 원. 이 두 회사만으로 코스피 전체 예상 순이익의 50%가 넘어요. 코스피 절반이 반도체 두 회사라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을 팔았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아시겠어요? 코스피의 절반을 차지하는 회사를 죽은 말이라고 부르면서 팔아치운 거예요. 오세리니 모리슨의 CNBC 인터뷰 화면을 다시 띄웠습니다. 삼성은 죽은 말이다라는 자막이 떠 있었어요. 그녀가 그 위에 200조라는 숫자를 겹쳐 놓았습니다. 영업이익 200조짜리 죽은 말. 세상에 이런 죽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오세리는 웃지 않았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닐스 씨. 이 숫자를 몰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17조를 버린 거예요.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을 깔봤으니까. 그녀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배당 데이터였어요. 삼성전자 올해 배당 전망. 전년 대비 380% 증가. 주당 8,000원. 배당 수익률 4.3%. 4.3%면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미국 국채보다 높은 배당을 주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죽은 말이라고 팔았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얼굴로 다시 살아올지 보고 싶네요. 저는 기사를 쓰고 싶어서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이 숫자들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그런데 오세린이 저를 또 말렸습니다. 아직이에요. 또요? 이것보다 더 큰 게 또 있다고요? 반도체만 보면 절반밖에 안 보여요. 한국 전체를 봐야 해요. 한국 전체라니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비, 소재, 인력, 전기요. 오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도체는 전기를 먹고 자라요.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하나만큼 전기를 잡아먹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AI 때문에 전기가 부족해서 난리예요. 그런데요, 그 전기를 만드는 원전.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외국인들이 삼성만 판 게 아니에요. 한국의 미래를 판 거예요.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그 반도체를 돌릴 전기를 만드는 원전까지 짓는 나라.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겠어요? 오세린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차트가 아니었어요. 원자력 발전소 수주 현황이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아시죠? 이름은 알지만 자세히는 모릅니다. 여기를 보세요. 화면에 뜬 숫자들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체코 두코반이 원전 수주 5조 6천억 원. 역대 단일 해외 원전 계약으로는 최대의 규모였어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위한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7기 계약 1조 2천억 원. 2026년 수주 목표 13조 원. 2030년까지 수주 잔고 전망 48조 원. 잠깐요. 48조요? 네, 48조. 그리고 창원에 SMR 전용 공장을 착공했어요. 투자금 8천억. 연간 20기 이상 생산 가능한 규모예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최근 AI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아예 데이터 센터 옆에 소형 원자로를 붙이자는 발상이에요. 미국 빅테크들이 이걸 미친 듯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보세요. 오세린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2024년 415테라와트, 2030년 전망 945테라와트, 연평균 15% 증가해요. 6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뛰는 겁니다. 이 전기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게 문제예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안 돼요. 결국 원전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녀가 미국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나열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쓰리마이섬 원전을 재가동했어요. 그 쓰리마이섬이요. 1979년 사고로 유명한 원전을 AI 전력 때문에 다시 켠 겁니다.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와 SMR 계약을 했고, 아마존은 원전 바로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40개국이 원자력 에너지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원전을 짓고 싶다고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원전을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손에 꼽힙니다. 오세린이 손가락을 접어가며 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한국, 끝이에요. 5개국뿐이라고요? 그것도 미국이랑 프랑스는 최근 수십 년간 신규 원전을 거의 안 지어서 건설 역량이 녹슬었어요. 러시아는 제재 때문에 사업이 막혀 있고, 중국은 자기네 것 짓느라 바빠요. 결국 해외에서 원전을 수주하고 제때 지어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인 거예요.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 그 반도체를 돌릴 원전을 짓는 나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태경 부사장이 작년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어요. 오세린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한태경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반도체는 전기를 먹고 자랍니다. 한국이 원전을 짓는 나라라는 건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의 숨겨진 카드입니다. 숨겨진 카드.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월가는 삼성전자의 HBM만 보고 있었어요. HBM3에서 뒤처졌으니 삼성은 끝났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그건 바다의 수면만 보고 깊이를 판단한 거예요. 수면 아래에는 원전이 있고 SMR이 있고 반도체와 에너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가 있었습니다. 일스 씨, 외국인들이 판 건 삼성 주식이 아니에요. 오세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판 거예요. 반도체와 원전을 동시에 쥔 나라의 주식을 죽은 말이라고 부르면서 내다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실수를 깨달았을 때 어떤 가격에 다시 사야 할지. 그건 그 사람들 문제죠. 저는 이제 기사를 쓸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HBM사 양산, 엔비디아의 납기 앞당김, 200조 영업이익, 원전 수주까지. 완벽한 스토리였어요. 그런데 그때 프리아, 나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베커 기자님, 급한 건이 있어요. 전화 가능해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리아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리슨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는 삼성 팔라고 하잖아요. 네. 죽은 말이라면서요. 그런데요. 프리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개인 계좌로 삼성을 사고 있어요. 뭐라고요? 고객들한테는 매도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몰래 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뗐다가 다시 갖다 댔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프리아 씨, 그게 확실해요. 확실해요. 제가 확인했어요. CNBC에 나가서 삼성은 죽은 말이라고 전 세계에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기 돈으로 삼성을 사고 있다. 고객들 돈은 빼게 만들고 싸진 주식을 자기가 주워 담고 있다. 이건 사기였습니다. 수백만 투자자들을 속인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프리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모리슨 팀 내부 이메일을 봤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패닉에 약하다. 겁을 주면 던진다. CNBC에서 치킨 드립을 쳤던 것. 삼성을 노키아에 비유한 것. 전부 계산된 공포 조장이었어요. 한국 투자자들을 겁줘서 팔게 만들고 싸진 주식을 자기가 사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 이메일에 한 줄이 더 있었어요. 한국 개미들은 치킨값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야. 공포에 무너질 거야. 부산 자갈치 시장의 윤필려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터진 날 전 재산의 70%를 넣은 그 할머니. 전쟁이 나도 반도체는 필요하다고 했던 그 할머니. 모리슨이 겁쟁이라고 깔본 한국 개미들이 실제로는 7조 2천억으로 월가의 17조를 삼켜버렸어요. 무너지기는커녕 역으로 받아먹은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사를 씁니다. 기사를 쓰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삼성화성 캠퍼스. HBM사가 태어난 현장을 직접 봐야 했어요. 기사를 쓰겠다고 마음먹은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한태경 부사장이었어요. 베커 기자, 취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오시죠. 삼성이 먼저 문을 연 겁니다. 서킷 브레이커 직후에 인터뷰를 거절하던 삼성이요. HBM 내 발표 이후 상황이 달라진 거였어요. 화성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거대한 도시 같다는 거였습니다. 건물이 수십 개가 늘어서 있었고 셔틀버스가 끊임없이 돌아다녔어요. 한태경 부사장이 직접 로비에서 맞아줬습니다. 기자회견 때 봤던 것보다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기자님, 오늘 보여드릴 곳이 있습니다. 기자에게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거쳐 클린룸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연구원 몇 명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친 것 같은 거대한 공간에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기가 완벽하게 정화되어 있어서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먼지 하나가 반도체를 망칠 수 있으니까요. 한태경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라인에서 HBM사가 만들어집니다. 18개월 전에 이 라인을 가동하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했어요. HBM3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살을 하겠다고요. 그가 걸음을 멈추고 클린룸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있는 3,200명이 그 무모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엔지니어들 중에 윤재한이라는 분이 계십니까? 한태경 부사장이 저를 봤습니다. 살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윤재한 수석을 아세요? 어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한태경 부사장이 잠시 웃었어요. 그리고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재한 수석, 잠깐 나올 수 있어? 5분 뒤 방진복을 벗고 나타난 남자는 42살이라기엔 훨씬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어머니를 인터뷰하셨다고요? 네,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들이 집에 안 온다고 하셨어요. 바빠서 전화도 못 받는다고. 그래서 삼성이 뭔가 좋은 걸 만들고 있는 거라고 확신하셨더라고요. 윤재한 씨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어머니가 삼성 주식 사신 거 알아요. 서킷 브레이커 날 넣으셨다면서요. 저는 솔직히 말리고 싶었어요. 그때는 HBM사가 될지 안 될지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됐죠.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18개월 동안 집에 2번 갔어요.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회사 망했어. 왜 집에 안 와? 망하기는. 세상을 바꾸고 있었는데. 한태경 부사장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제안수석 같은 사람이 3,2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는 걸 18개월간 했어요. 가족을 못 만나고, 아이 학예회를 놓치고, 명절에도 집에 못 가고, 모리슨이 CNBC에서 죽은 말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클린룸에서 웨이퍼를 깎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세린이 보여줬던 할아버지 작업 일지가 생각났습니다. 1983년 12월 1일, 64K 디램 양산 성공, 수율 11%, 일본과의 격차 4년, 반드시 따라잡는다. 한 부사장님,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핸드폰에 저장해둔 오세린 할아버지 작업 일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태경 부사장이 한참 들여다봤어요. 1983년, 오창식, 기흥공장 1세대 기술자, 오세린 애널리스트의 할아버지입니다. 수율 11%에서 시작했군요. 한태경 부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43년 전에 수율 11%로 시작한 나라가 지금 세계 최초 HBM사를 양산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손녀가 데이터로 증명하고 3,200명의 엔지니어가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클린룸을 나오면서 저는 아내 수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오늘 한국을 이해한 것 같아. 수안이 바로 답을 보내왔어요. 무슨 소리야? 8년이나 살았으면서. 맞아요. 8년을 살았지만 이날 처음으로 진짜 한국을 봤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봤어요. 43년을 이어온 기술자들의 집념을, 새벽 클린룸에서 웨이퍼를 깎는 엔지니어들의 등을, 아들이 집에 안 오니까 삼성이 좋은 걸 만들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어머니의 직감을요. 화성 캠퍼스를 나서면서 한태경 부사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자님, 기사 쓰실 거죠? 네, 쓸 겁니다. 제목을 뭘로 하실 건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죽은 말의 질주. 어떻습니까? 한태경 부사장이 웃었습니다. 좋은 제목이네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 제목을 쳤어요. 죽은 말이 질주하다. 부제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삼성 HBM사와 17조의 진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모리슨의 두 얼굴에 대해서요. 기사가 나간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더 데드 호스 댓 갤럽드. 블룸버그 메인 페이지 톱 기사. HBM사 양산의 전말. 200조 영업이익 전망. 원전 수주 현황. 그리고 모리슨이 공개적으로는 매도를 외치면서 개인 계좌로 삼성을 사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프리아 라오가 제공한 내부 이메일도 인용했어요. 한국인들은 패닉에 약하다. 겁을 주면 던진다. 기사가 올라간 지 2시간 만에 조회수가 300만을 넘겼습니다. CNBC가 인용 보도를 했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후속 기사를 냈어요. 로이터가 모리슨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모리슨의 겁을 주면 던진다. 이메일이 공개되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움직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매도 의견을 내면서 개인적으로 매수한 건 이해충돌 규정 위반 소지가 있었거든요. 모건 스탠리가 내부 감사에 착수했고 모리슨은 아시아 CIO 직에서 잦은 사임했습니다. 모리슨이 사임 전 마지막으로 블룸버그에 코멘트를 보내왔어요. 딱 한 줄이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저는 그 한 줄을 읽으면서 씁쓸했습니다. 과소평가. 그 단어 하나에 17조 5천억 원이 빠져나갔고 수백만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었고 한 나라의 대표 기업이 죽은 말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시장은 이미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주부터 외국인 자금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신호는 선물 시장에서 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선물 포지션을 6월물로 전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단기 매도가 아니라 중장기 포지션을 잡겠다는 뜻입니다. 돌아오겠다는 신호였어요. 두 번째 신호. 외국인 보유 비율이 50% 선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50% 선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글로벌 패시브 펀드들, 그러니까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자동 매매 펀드들은
외국인 보유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구조예요. 50%선 회복은 이 자동 매수의 방아쇠였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환율이었어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초반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HBM사 수출 계약이 확정되면서 달러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전자 커버리지 애널리스트 35명 전원이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목표가 평균 25만 원, 최고치는 맥쿼리가 제시한 34만 원이었어요. 당시 주가 20만 8천 원 대비 최대 47%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었죠. SK하이닉스 목표가는 KB증권이 17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62% 상승 여력이었어요. 물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사에 이것도 분명히 썼어요. 유가가 140달러를 넘기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 자체가 꺾일 수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다시 넘기면 외국인 이탈이 재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HBM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으면서 가격이 꺾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슈퍼사이클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오세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문제는 그들이 얼마나 비싼 값에 다시 사느냐입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17조를 받고 나간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25조를 내야 할 겁니다. 공포에 팔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기사가 나간 뒤 저는 부산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윤필려 씨를 한 번 더 만나고 싶었어요. 현관문을 열어준 필려 씨 얼굴이 환했습니다. 식탁 위에 그 낡은 수첩이 펼쳐져 있었어요. 3월 4일 페이지. 종가 17만 1천 원 옆에 매수와 빨간 하트.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필려 씨 글씨가 아니었어요. 좀 더 각진 남자 글씨였습니다. 엄마가 맞았지. 아들 윤재한 씨가 적은 거였어요. 재한이가 지난 주말에 왔어.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말에 온 거야. 필려 씨가 수첩을 쓰다듬었습니다. 와서 밥 먹다가 수첩을 보더니 한참 들여다보더라고. 그러다 볼펜으로 저걸 쓴 거야. 엄마가 맞았지. 그러고는 밥을 못 먹더라. 울어서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필려 씨가 수첩 옆에 있던 분홍색 돼지저금통을 들어 보였어요. 손녀 하음이가 준 거라고 했었죠. 하음이가 그러더라. 할머니 삼성 더 사. 우리 아빠가 만든 거잖아. 저는 그날 저녁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아내 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하음이한테 돼지저금통 사줄까? 갑자기 왜? 그냥 저금하는 거 가르쳐주고 싶어서. 수연이 웃었어요. 당신 요새 좀 이상해. 한국 사람 다 됐어. 오세린에게서 사진이 한 장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창식 씨 묘소 앞에서 찍은 거였어요. 작업 일지를 묘비 앞에 놓은 사진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짧았어요. 할아버지, 64K에서 HBM사까지 43년 걸렸어요. 다음 43년은 제가 볼게요. 프리아 라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로 한국에서 소포가 왔다면서요. 열어보니 부산 자갈치 시장 건어물 세트였어요. 필려 씨가 보낸 거였습니다. 메모가 들어있었대요. 고마워요 아가씨. 한국 것 좀 드세요. 프리아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 최고예요. 한태경 부사장은 HBM사 발표 다음 주에 딸 학교 참관 수업에 갔다고 합니다. 18개월 만에 처음으로요. 딸이 아빠를 보고 교실에서 뛰어나왔다고 해요.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18개월 동안 포기한 것들. 가족과의 저녁, 아이의 성장, 주말의 햇살. 그것들이 모여서 HBM사가 된 거구나. 그날 밤 저는 하음이를 데리고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발밑에 펼쳐졌어요. 하음이가 불빛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기 불 많은 데가 삼성이야? 저는 하음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기 불 많은 데가 한국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블룸버그 서울 특파원 닐스베커의 47일간의 기록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17조 5천억 원의 투매, 죽은 말이라는 조롱, 치킨값도 아까워한다는 모욕, 그 한복판에서 3,200명의 엔지니어는 클린룸을 지켰고 68살 할머니는 매수 버튼을 눌렀고 43년 전 할아버지의 작업 일지는 손녀의 손에서 다시 펼쳐졌습니다. 월가의 슈퍼컴퓨터가 매도라고 외칠 때 부산 자갈치 출신 할머니의 낡은 수첩이 매수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맞았습니다. 결국 모리스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틀렸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아야 한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한국 반도체의 진짜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삼성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